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 이후 첫 행보로 시멘트 생산기지 방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투쟁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특별한 감사를 꼭 전하고 싶었던 상원의 노동계급, 바로 동지들 생각이 나서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제 별 아무렇지 않다. 대외 행보 나 문제없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는 것처럼 시멘트 생산기지를 방문을 했고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다. 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기는 했습니다. 백 박사님, 네. 북한의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그 요번 작전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난은 받고 있는데 그런 뭐 국제법적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똑같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적성 국가라고 최고의 로그 스테이트라고 명명됐던 국가 중에 남아 있는 국가가 지금 카메네이라고 하는 그 수장이 없어졌으면 그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그 가문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은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혹시 이 파편이 나한테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 선례를 이건 선례가 아니다라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대로 뭐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3대 악의 축이자 3대 불량 국가 중에는 지금 이제 북한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이 됐고 하메네이도 폭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을 마지막 타겟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뭐 대외 활동 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 대한 폭격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북폭 계획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핵을 규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뜨면 무조건 지하로 들어갑니다. 북한이 사실 뭐 전역에 한 1000개가 넘는 지금 지하 벙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대외 행보를 하는 것은 아무런 뭐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을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들어갔고 지금 이란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한다면 하는 지금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ICBM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면 충분히 자신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핵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핵무기 개발의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지금 많게는 100기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발사 실험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 ICBM 발사 실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백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지만 북한은 그걸 지금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단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란 공격을 보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대화의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뭐 하메네이가 37년간의 어떤 철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이제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까지 인연이 꽤 깊은 편입니다. 북한과 꽤 밀착을 했던 사이인데요. 89년에는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좀 친분을 이어왔는데요. 백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우방국인 이란이 이렇게 폭격을 당했고 하메네이가 폭사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란 하메네이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핵무기에 대한 그 집착과 그것을 어떻게 정교화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정교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란은 뭐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얘기하고는 핵 보유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을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와 별개로 이미 이렇게 핵을 갖고 있고 핵을 더 욕망할 것은 명약관하기 때문에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외교 그다음에 군사 정책을 통해서 이걸 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핵을 조금 더 키우고 어떤 그 무력을 과시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대화 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걸 택할까요? 북한 말씀. 예, 북한이요. 북한은 대화를 하기 원하겠지만 이 핵은 절대로 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더 확실히 할 겁니다. 특히 이번 그 이란에서 카메네이 축출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핵은 나의 유일한 생존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공고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에 대해서는 더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로 들고 있을 거다. 이런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4주에서 5주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군 얘기도 꺼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Are there currently any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in Iran? No, but we're not going to go into the exercise of what we will or will not do. President Trump ensures that our enemies understand we'll go as far as we need to go to advance American interests. 4주에서 5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영원히 지속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사님 다시 나오셨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뭐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 이번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세지는 걸까요? 세지는 면은 있긴 하지만 저기 또 있죠.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조건을 계속 지금 달죠. 그래서 계속 조건을 달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주라고 하는 그 단기전 프레임을 유지하되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출구를 막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상황을 보면서 이걸 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계속 압박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4주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정해놓으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4주만 버티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어놓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끝낼 수도 있고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또 실현이 될지는 모르니까요.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투입부대 보시면 알겠지만 8.2 공수사단, 그다음에 해병대 전력, 기병사단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둔을 위해서 있는 군인들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전, 제한전, 급습전을 위한 그런 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군사작전 하려고 하는 군 부대가 되거나 아니면 미군 아니면 그 동맹국의 기지를 좀 보호해주는 지금 계속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주변국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이라크 때의 그 상황처럼 자기네들이 몇만 이상의 군을 보내서 주둔하고 그들의 평화 안정을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그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일 것이지 이것이 뭐 우리가 예상하는 전면전 대량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렇게 그 군사 작전을 하고 주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요. 더 센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But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from the U.S. military. The next phase will be even more punishing on Iran than it is right now. 뭐 더 센 공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 단계는 더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큰 파도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큰 파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사님, 이게 대체 더 가장 센 공격과 큰 파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아픈 곳을 계속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시설도 때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탄도미사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드론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는 그 해군 전력인데 해군 전력에 대한 괴멸 수준의 작전,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거의 형해화시키겠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48명의 고위 지도부를 지금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누가 지도부로 다시 대체가 되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사살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아픈 지점, 이란의 어떤 지휘부나 지휘 통제부를 와해시키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예. 지금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제대로 좀 남아서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그런 군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조금 더 정밀한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해서 거의 형해화 수준으로 다 없애겠다. 그래서 그 공격 수위를 더 높여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4주에서 5주 얘기를 했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미국 내 여론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CNN 여론조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국내 여론이 좋지 않으면 트럼프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감행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미국 국내 여론일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 마가 세력,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은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가 있습니다. 예. 굳이 지금 사실은 이란에 뚜렷하게 지금 개입할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핵 협상이 3차에 걸쳐 시행됐잖아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간 거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한 건데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명백한 이 어떤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벌써 미군이 6명이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패트리어트 부대라든지 사드 부대까지도 지금 파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한미군이 지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들어갈 경우는 이란은요, 굉장히 산악지대가 험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은폐하기는 이 지하 동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실적으로 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15만 명이 되고 정규군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옛날에 다른 그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내 여론, 특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간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전쟁을 오래 끌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만 잘 끌면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면 본인들에게도 승산이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좌충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이 공격하는 대상이 상징적인 목표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둔 미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카타르, 그다음에 UAE 이런 정유시설까지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너무 방어가 좋아서 관통을 할 수 없으니 예. 주변국의 핵심 시설을 공격을 해서 이들이 로비를 해서 미국에게 그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좀 약간 역효과도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걸프 국가들이 좀 결집을 하면서 미국 규탄을 하고 개입을 하진 않겠지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워딩을 내고 있어서 예. 조금 역효과가 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란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경제 주변국들의 경제 위기, 그다음에 그런 산유, 석유값,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런 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제조를 할 때 그 식히는 그런 그 헬륨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LNG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LNG를 보통 삼성이 카타르에서 거의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 공격을 함으로써 한국이나 주변 동맹국이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우리에게도 불리하니까 좀 전쟁을 멈춰줘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길 원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날지, 그게 다음에 이란한테 어떤 역효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영향 미치는 것은 또 증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식창을 열심히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중간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전망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7%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굉장히 높았죠. 네,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우리가 또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홍콩이나 이런 데는 조금 조정 국면을 거쳤는데 우리는 휴일 지나면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예. 문제는 또 이 반면에 엄청나게 오른 주식들이 있습니다. 방산주,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특히 천궁을 우리가 지금 카타르에 이렇게 수출하지 않습니까? 천궁의 요격률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아마 이런 수요들은 꽤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신중하게 장의 상황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입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코스피 얘기를 잠깐 짚어드렸는데 이틀 연속 하락세고 하락폭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5천선도 좀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까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장중에서 이 하락폭을 보면서 사실상 이 5천이 깨져서 다시 4천대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 마감할 때는 그래도 다행히 5천선은 지켜서 5,093.54로 마감은 됐다라는 점에서는 또 한숨 돌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종일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한숨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시퍼렇게 질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오늘 이 낙폭이 미국 9.12 테러 당시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정말 좀 다들 놀랄 만한 그런 또 낙폭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이 계속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며칠 내로 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이 도착을 하셔서요. 9.11 테러가 있었을 때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다. 공포감에 좀 휩싸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새벽에 환율 보고 놀랐을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었어요. 예. 1,506원. 우리나라에서 1,500원을 찍은 건 역사상 2번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 당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창을 보고 또 놀랐을 겁니다. 예. 어제도 사상 최대 하락폭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걸 갈아치웠습니다. 9.12 사태로 인해서 미증시는 휴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개장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2일 당시 코스피 하락폭이 12.02%인데 오늘 그걸 갈아치운 겁니다. 예.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죠. 14% 넘게 빠져서 1000 밑으로 970선대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5% 넘게 하락했다가 더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예. 8% 넘게 하락하게 되면 20분 정도 과열을 시키는데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아마 일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마 저기 한라산 내려가는 하행선 일처럼 네. 이제 내려 꽂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유가,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한국 시장이 가장 현금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거 매도한 영향도 있고요. 아마 퇴근하시면서 또 한 번 놀랄 겁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네. 서울은 리터당 1,8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네. 하루 사이에 40원, 50원 오른 곳이 많습니다. 주유소마다 대기행렬일 겁니다. 하루 종일 놀랄 일밖에 없네요. 환율 보고 놀랐다가 주식창 열어서 놀라고 퇴근길에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다가 놀라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주식을 떠받치는 양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까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게 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7조 1천억 원을 매도해서 야,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매도했구나. 자, 그렇게 매도해도 환율은 그다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440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2월 28일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중동전이 이제 화약고가 좀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어제는 이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가 무너졌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17만 원대.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4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0조 원 넘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도 원화로 갖고 있어서 야, 추가로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지금은 국제 유가 출렁거리고요. 환율까지 이렇게 넘나들게 되면 국내 주식에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할 때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오히려 지금은 지금 반도체주를 환전 창구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어요. 2, 3일 사이에 중동전이라는 화약고만 터졌을 뿐 국내 증시를 6,000피를 이끌었던 건 세 가지입니다. 개인의 유동성, 자금,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 슈퍼 실적, 이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세 번째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5% 올랐고 올해 지난달까지 48% 오르다 보니 가장 빨리 먼저 던져도 현금화가 쉽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다소 아쉬운 건 우리가 12% 빠지는 동안 일본이 3%, 대만은 4%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경제만 조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하락하니까 밈이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상승장에 등장했던 밈인데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웃음으로 좀 승화시키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는 건지 이런 밈이 나왔는데요. 김진호 특보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당분간은 좀 뭐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밈이 좀 재미있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두 분이 대상으로 돼서 어서 타 설명할 시간 없어라는 밈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차 안에서 손을 내밀고 빨리 내 손을 잡아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오히려 우주로 가는 것까지 또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지금은 내릴 시간이야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일희일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의 현재의 이 장면을 잘 판단해서 어떤 부분들이 그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고자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나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경제적인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뭐 변수랄까요? 어떤 장면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과거에도 중동전이 있었고요. 최근 20년 동안 6번에 걸친 중동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1개월에서 석 달 정도가 되면 거의 V자형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V자형으로. 네, 지금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초입에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지상군을 투입하라면서 전쟁이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지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나가는 유조선을 침몰할지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자리 이상 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고요.
당시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빌미로 좀 쉬자라는 것도 있지만 예. 오히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로 이 기회에 네. 저가 매수해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때에는 전쟁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빵이나 그리고 B2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일 수 있습니다. 조금 갖고 계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로 지방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도 한데요. 정원호 예비후보는 어제 12년간의 성동구청장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직이기 때문에 사퇴 없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산적한 시정에 매진해도 모자랄 금쪽 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포토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1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첫 대면을 하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어제 모습 보고 오셨는데 하루 종일 법정에 있으면서 좀 참담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오세훈 시장 10년 동안 고생하셨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본격적인 신경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조금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고민이 깊었다면 오늘 배현진 의원의 복귀로 약간 한숨을 돌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긍정적인 사인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거의 2개의 족쇄를 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당에서 전혀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또 당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선이나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뭐 복면가왕 형식이다 뭐다 해서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좋고 뭔가 이제 할 때는 이런 어떤 도전 방식들이 유효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고 당이 도움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예. 상황에서 네. 지금 당까지 흔들어 버리면 이 굉장히 아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조차도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했지만 사실 스타트가 굉장히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악정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금 정원호 구청장,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사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 지지율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경선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이 쟁쟁한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선에서의 흥행은 사실 민주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정원호 구청장이 과연 이 경선에서 어떻게 경선을 낼 것인가. 사실 서울시장은 거의 대선 후보급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의 충분한 정치 역량과 어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기 만만치 않은 분들 꽤 있거든요. 네. 지금 박주민, 뭐 전현희 의원 뭐 등등 해서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제 그것이 아마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인 것 같습니다. 5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복면가왕식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공관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던 게요. 좀 거물급 인사를 많이 내보내겠다. 미니 대선급으로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게 성사만 된다면은 국민의힘 경선도 꽤 흥행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이 과연 나올까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지금 경기도인데 서울로 나오면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경기도민들이나 분당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나경원 의원은 과연 나올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괜히 나와서 만약에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 만약에 저렇게 이제 여러 논란이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경선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적인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윤어게인 세력 문제, 친한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당내 갈등이 또 부각되는 하나의 어떤 축소판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저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도리어 또 국민들에게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양날의 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장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유정복 현직 인천시장은 그 단수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 박찬대 후보 입장해 주세요.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후보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는 박찬대 의원, 또 강원지사 후보로는 우상호 전 수석, 또 경남지사는 김경수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서 경쟁력을 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 양강 구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평가가 이르다 이렇게 말을 아끼긴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일찍 현역 단체장이 있는 곳에는 후보를 일찌감치 내서 미리 좀 뛸 수 있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어요. 뭐 제가 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당내 공천 과정을 보면 다소 부럽기도 합니다. 강원도지사, 지금 인천시장, 그리고 뭐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이제 경남도도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로 이제 단수 공천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딱딱 시간에 맞춰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광역단체는 약간 사전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매끄럽게 진행되는 걸로는 보이죠, 겉으로는. 네, 예. 겉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 그 내부 공천 과정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순조로운 것인데 다만 너무 이렇게 순조롭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상식적인 어떤 그 의문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동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현직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동 의원이 출마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딱딱 정해지는 그런 모양새고 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제 인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한테 광역단체장을 다 몰아주는 이런 모습은 네. 이제 지방선거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떤 열기나 어떤 그 국민들의 관심도 차원에서는 다소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의견이셨고 여의도에 도는 얘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짧게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장유미 대변인님.
개항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 얘기는 왜 안 한 걸까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 일방 주자만 이제 조율을 하고 있을 때 그 개항을과 관련해 언급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자리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할 때 원래 당원 당규상 감상 규정이 있는데 당대표의 결단으로 그런 부분 없이 시당으로 바로 이첩을 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복당 절차가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전현직 대표의 조율이고 아마 여러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 또 인천 개항을에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박찬대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빈 지역과 함께 교통 정리가 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로 지방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주식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코스피가 5,500선대는 좀 복구를 한 것 같아요. 역대 최대 하락폭이었는데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 밈들이 워낙 많이 나오죠. 기업 총수들이 늦지 않았다, 어서 타라 뭐 이런 거였는데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사람들을 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탔어야지 이제 돌아가라 뭐 이런 밈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강전하 대변인님, 네. 일단은 한숨 돌렸다라는 평가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좀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쟁 끝나면 유가도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증시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넘어서 6천까지 뚫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적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B2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32조 원 이상의 B2 개미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분당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이 집 이제 매도 대금 들어오면은 ETF에 투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증시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연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다른 국가들도 물론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증시 하락폭이 너무나 컸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청와대에서는 비싸진 게 아니라 제값을 찾아가는 거고 저평가돼 있었던 증시가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점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